방콕 스와나품 공항 마지막 비행. 2019년 5월 15일 고려항공 승무원 3명이 호텔 이동 중 집단 실종됐습니다. 3명 모두 공군 조종사와 예술단 출신 핵심 계층 자녀들, 평양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오후 1시 전에 모두 찾아내라. 2019년 5월 15일 오전 10시 방콕 스와나품 공항 호텔 앞 27살 승무원이 청바지로 갈아입고 뒷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보위부 요원 2명이 복도를 뛰어다녔고 동무들 어디 갔어? 무전기 소리가 터졌습니다. 택시가 낑 멈춰서며 한국대사관 앞에 섰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정문을 두드렸습니다. 대사관 문이 열리고 세 승무원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과연 수석 합격 승무원은 왜 방콕 거리를 보고 각성했는지, 보위부는 어떻게 시간차 탈출 계획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그리고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이들이 목격한 단 5초 만에 인생관을 뒤바꾼 충격적인 광경은 무엇이었는지, 당신이 몰랐던 그날의 진실,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마음을 울리는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사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7살, 저는 친구들한테 엄청 부러움받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고려항공 국제선 승무원이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그때 저는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요. 승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매년 1000명이 넘게 지원하는데 뽑는 건 고작 5명이에요. 저는 그해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일단 키가 165cm는 넘어야 해요. 저는 167이었거든요. 몸무게도 딱 정해진 기준이 있어서 조금만 쪄도 난리가 났죠. 선영이, 너 또 살쪘어. 이번 주 배급 줄여. 이러면서요. 그리고 얼굴은 뭐 솔직히 말하면 예뻐야 했어요. 공화국의 얼굴이라고 하니까 외모 심사가 진짜 까다로웠거든요. 옆모습, 정면, 웃는 모습까지 다 평가받았어요. 치아 상태도 검사하고 피부에 흉터 있으면 안 되고 걸음걸이까지 봤죠. 진짜 미인 대회 나가는 것처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성분, 3대가 깨끗해야 한다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부모님까지 당에 충성한 기록이 빵빵해야 했죠. 친척 중에 한 명이라도 탈북했거나 남조선 관련자 있으면 바로 탈락이에요. 다행히 우리 아버지가 공군 조종사셨고 어머니는 평양예술단 출신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출발선이 달랐던 거죠. 합격 통지 받던 날 기억나요. 우리 집이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가 내 딸이 고려항공 승무원이야 하시면서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셨죠. 오빠는 김일성종합대학까지 나와서 무역회사 다녔지만 집안에서 제일 화려한 직업은 제거였어요. 평양 대동강구역에서 우리 집만큼 잘 나가는 집이 없었죠. 우리 선영이가 하늘을 날아다닌다. 어머니가 장마당 가실 때마다 아는 사람들한테 꼭 이 얘기를 하셨어요. 대학 동기들은 만날 때마다 야, 너 진짜 운 좋다. 방콕도 가고 베이징도 가고 이러면서 부러워했고요. 솔직히 저도 우쭐했어요. 제가 맡은 노선은 평양에서 방콕 가는 국제선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날았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순안공항에 모여요. 유니폼 빳빳하게 다려입고 머리 한 올도 삐져나오면 안 되고 립스틱도 정확한 색깔로 발라야 했어요. 그리고 브리핑 받고 승객들 맞이하고 대부분 무역 일꾼들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주민들은 평양 밖도 마음대로 못 나가니까요. 외화상점 출입증도 받았어요. 거기 가면 남한 과자도 있고 중국 화장품도 있고 물론 엄청 비쌌지만요. 일반 주민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이었죠. 특별 배급도 나왔어요. 쌀하고 기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2배는 더 받았어요. 고기도 한 달에 한 번씩 나왔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활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평양 최고 엘리트야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요, 여러분. 그 화려함 뒤에는 늘 감시가 붙어 다녔어요. 금요일마다 생활총화 시간이 있었거든요. 서로를 비판하는 시간이죠.
김선영 동무는 이번 주에 자본주의 사상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주체 사상 학습도 빠질 수 없었고요. 해외 나가는 사람일수록 더 철저하게 검증받았어요. 혹시라도 사상이 흔들릴까 봐요. 그래도 저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체제를 의심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의심할 생각 자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말이죠. 어느 날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사는 거지? 그 작은 의문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의문은 방콕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처음 방콕 노선 배치받았을 때가 25이었어요. 와, 나 방콕 간다.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평양에서 5시간 날아가면 닿는 곳인데 진짜 다른 세상 같았거든요. 비행기가 스와나품 공항에 착륙하면 창밖으로 보이는 게 야자수예요. 야자수. 우리 평양엔 없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설렜어요. 근데 착륙하자마자 현실이 확 들이닥쳤죠. 동무들 줄 맞춰서 이동합니다. 허가 없이 단독 행동 금지. 감시 요원이 딱 붙어서 우리를 호텔로만 데려갔어요. 공항에서 호텔, 호텔에서 공항. 딱 이 두 곳만이요. 나머지는 꿈도 못 꿔요. 호텔 방에 짐 풀고 창문 열면 아이고, 방콕 거리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형형색색 네온사인 불빛들, 끊임없이 오가는 자동차들, 오토바이들, 그리고 사람들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가 환했어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웃고 먹고. 저 사람들은 통행증도 없이 저렇게 다녀도 되나? 제일 신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또래 애들이요. 20대 초중반쯤 돼 보이는 태국 대학생들이 카페에 앉아 있는데 노트북을 펴놓고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커피 마시면서요. 어떤 애들은 등에 큰 배낭 메고 지도 보면서 어디론가 가려는 것 같았어요. 우리보다 더 어려 보이는데 말이에요. 혜진아, 저기 봐. 저 애들 우리보다 어린 것 같은데 저렇게 막 돌아다녀도 되나 봐. 제가 옆에 있던 동료한테 속삭였어요. 혜진이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한숨 쉬면서 말했죠. 언니, 우리는 27인데도 호텔 밖 2km도 못 나가잖아요. 맞아요. 우린 20대인데 국제선 승무원인데 해외까지 나온 엘리트인데 호텔 복도 끝까지가 우리가 갈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공항 환승 구역에서 본 거예요. 태국 젊은이들 서너 명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휴대폰 보면서 깔깔대는데 그 화면에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북한 뉴스였어요. 우리 김정은 원수님 사진이 화면에 떠 있는데 그 애들이 영어로 뭐라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저 애들은 우리나라 소식도 마음대로 볼 수 있구나. 근데 나만 소식은커녕 우리나라 진짜 소식도 모르잖아.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휴대폰 자체가 없었거든요. 국제선 승무원인데도요. 전화하려면 호텔 방 유선 전화 쓰는데 그것도 감시당하고 편지 쓰면 검열받고 정말 답답했어요. 저 애들은 손안에서 세상을 다 보는데 나는 뭐지? 더 충격적인 건 또 있었어요. 어느 날 공항 서점을 지나가는데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책들이요. 정치책도 있고 소설도 있고 여행책도 있고. 한 태국 여대생이 책 여러 권을 들고 계산하는데 아무도 뭐라 안 하더라고요. 저 애는 저런 책 읽어도 되나? 검열 안 받나? 우리는 허가받은 책만 읽을 수 있었거든요. 외국 소설, 꿈도 못 꿔요. 남한 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저 애들은 그냥 돈만 내면 뭐든 살 수 있는 거예요. 야, 저 애들 뭐 보는 거야? 모르겠어. 근데 진짜 자유로워 보인다. 저녁에 호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같은 20대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나는 평양에서 최고 엘리트라고 배웠는데 수석으로 뽑혔는데 여기 와보니까 나는 뭐지? 저 평범한 태국 대학생들보다 못한 거 아니야? 우리는 특권층이라고 배웠어요. 위대하신 수령님 덕분에 이렇게 해외까지 나올 수 있다고. 자본주의 나라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다고 배웠죠. 근데 눈으로 직접 보니까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 전혀 안 굶어 죽었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이 생각까지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새장 속 새인가?
혜진이한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혜진이가 깜짝 놀라면서 제 입을 막았죠. 언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맞아요. 하면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근데 자꾸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부터요.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지펴졌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였지만 꺼지지 않았어요. 방콕 갈 때마다 그 불씨는 조금씩 커져갔죠. 그 불씨가 폭발한 건 은미 언니가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2019년 3월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순환공항에 모였는데 은미 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은미 언니는 저보다 3살 많은 선임 승무원이었어요. 방콕 노선 6년 차였고 저한테는 언니 같은 사람이었죠. 선영아, 거기 가면 이것도 사오고 저것도 사와 하면서 잘 챙겨주셨거든요. 은미 동무 어디 갔어? 제가 물었어요. 다들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그때 보이부 사람이 우리를 한 명씩 불러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김선영 동무, 최은미 동무와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눈 게 언제요? 저번 주 방콕 비행 때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동무는 대답만 하시오. 최은미 동무가 방콕에서 이상한 행동한 거 본 적 있소?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아, 은미 언니가 뭔가 했구나. 나중에 몰래 들은 얘기로는 은미 언니가 방콕에서 탈북을 시도했대요. 호텔 몰래 빠져나가서 한국 대사관 쪽으로 가려다가 감시 요원한테 걸렸다고요. 그 자리에서 붙잡혀서 평양으로 강제 송환됐대요. 은미 언니 어떻게 됐어요? 혜진이한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쉿, 말 꺼내지도 마. 우리까지 연루될 수 있어. 며칠 뒤에 숙소에 공문이 붙었어요. 최은미는 조국과 인민을 배신한 반역자로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끝이었어요. 은미 언니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에서 지워진 거예요.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은미 언니 가족 얘기가 들려왔거든요. 함경남도에 계시던 부모님이 갑자기 집에서 끌려나갔대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은미 언니 약혼자였던 항공사 기술자도 직장에서 쫓겨났고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3대가 멸족당한다더니 진짜네. 누군가 속삭였어요. 29살 은미 언니가 그렇게 사라졌어요. 우리랑 똑같이 하늘을 날던 사람이 자유를 꿈꿨다는 이유로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 가족들까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아니, 이미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나도 이미 반역자인 거 아냐?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날부터 서로를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료들끼리 눈치를 보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혹시나 누가 고자질할까봐 두려워했어요. 은미 언니랑 친했던 저도 의심받았고요. 생활총화 시간은 더 심해졌어요. 여러분, 최은미 같은 반역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서로를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나라야? 이게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공화국이야. 29 청춘이 자유를 원했다고 가족까지 지옥으로 보내는 게 정상이야.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이제는 꺼트릴 수가 없었어요. 은미 언니가 사라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2019년 5월이었어요. 그날도 방콕 비행이었어요. 평소처럼 브리핑 받고 유니폼 입고 비행기에 올랐죠. 근데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2번이다. 2번 아니면 기회가 없어. 화장실에서 혜진이랑 지연 언니를 불렀어요. 지연 언니는 제 동료 중에 제일 선임이었고 혜진이는 제 절친이었거든요. 셋이 화장실 칸에 몰래 숨어서 속삭였어요. 언니들, 나 진짜 못 살겠어. 이대로 살다가 은미 언니처럼 될 바에는 차라리.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진이가 제 입을 막으면서 말했어요. 선영아, 정신 차려.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아니야, 혜진아. 나 진심이야. 이대로는 못 살아. 27인데 30까지, 40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지연 언니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나도 사실 생각하고 있었어. 내 아들이 이제 14살인데 이 아이 미래를 생각하면 이 나라에선 희망이 없어. 우리 셋은 그 좁은 화장실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다음 방콕 비행 때 하자. 다 같이 나가자.
이번 달 스케줄 끝나면 감시가 더 심해진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은미 언니 사건 이후로 보위부가 승무원들을 더 철저히 조사한다고 했어요. 지금 아니면 정말 기회가 없었어요. 준비는 은밀하게 했어요. 방콕 갈 때마다 몰래 모아둔 태국 돈이 있었어요. 외화벌이로 받은 바트와를 조금씩 숨겨뒀거든요. 들키면 바로 끝장이지만 다행히 검사를 피할 수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 위치도 알아냈어요. 방콕 호텔에서 택시로 30분 거리래요. 문제는 어떻게 감시 요원을 따돌리느냐였죠.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짰어요. 도착하면 호텔로 이동하잖아. 그때 화장실 간다고 하고 빠져나가는 거야. 근데 감시 요원이 따라올 텐데, 그러니까 셋이 다른 시간에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지. 한꺼번에 셋이 없어지면 바로 들통나니까. 계획을 세우면서도 무서웠어요. 실패하면 은미 언니처럼 되는 거예요. 아니, 더 심할 수도 있죠. 우리 부모님도, 오빠도 다 끌려갈 거예요. 마지막 평양의 밤이었어요. 집에 가서 어머니가 주무시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딸이 불효를 저지를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만 말했죠. 방에 들어가서 가방을 쌌어요. 많이 챙길 수는 없었어요. 의심받으니까요. 그래도 어머니 사진 한 장, 아버지 사진 한 장은 속옷 사이에 몰래 넣었어요. 오빠한테 편지를 쓰려다가 찢어버렸어요. 증거 남기면 안 되니까요.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천장만 쳐다보면서 생각했죠. 내일 이 시간엔 나는 어디 있을까? 한국 대사관에 있을까? 아니면 보위부 조사실에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평양거리를 봤어요. 대동강이 보였고 모란봉이 보였고 제가 자란 동네가 보였어요. 안녕, 내 고향. 다시 못 올 수도 있겠지.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혜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지연 언니도 창밖을 보면서 눈물을 닦았고요.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평양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죽을 각오로 간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이다. 2019년 5월 15일 오전 10시 비행기가 방콕 스와나품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승무원 여러분, 착륙 준비하십시오. 기장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안전벨트를 매면서 혜진이랑 지연 언니를 쳐다봤어요. 우리 셋 다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뒤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였죠. 동무들, 짐 챙기고 줄 맞춰 서시오. 감시 요원이 소리쳤어요. 우리는 평소처럼 유니폼 단정히 하고 가방 들고 한 줄로 섰어요. 아무것도 티내면 안 됐어요. 공항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옆에서 혜진이가 작게 속삭였어요. 언니, 나 무서워.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참아야 했죠.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방콕의 뜨거운 공기가 확 밀려왔죠. 햇빛이 눈부셨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속으로 다짐했어요. 버스를 타고 호텔로 이동했어요. 감시 요원 2명이 우리를 앞뒤로 지키면서 탔죠.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봤어요. 방콕 거리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저는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북한아, 잘 있어. 나 이제 못 돌아가. 호텔에 도착했어요. 체크인하고 방 배정받고 짐 풀라고 시간을 줬어요. 바로 이때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몰래 챙겨온 옷을 꺼냈어요. 청바지하고 티셔츠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유니폼을 벗었어요. 그 빨간 유니폼을, 제가 자랑스러워하던 고려항공 유니폼을 벗어던졌어요.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거울을 봤어요. 이제 나는 승무원이 아니야. 나는 그냥 자유를 찾는 27살 여자야. 가방에서 돈을 꺼냈어요. 몰래 모아둔 태국 바트화가 5천 바트 정도 됐어요. 우리 돈으로 20만 원쯤. 많지 않았지만 택시 타고 대사관 가기엔 충분했어요. 문 밖을 살짝 열어봤어요. 복도가 조용했어요. 감시 요원은 아직 자기 방에 있는 것 같았죠. 지금이야.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지나서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는 위험했거든요.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1층 로비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관광객들, 호텔 직원들, 다들 바빴죠. 저는 그냥 평범한 관광객인 척하면서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누가 제 어깨를 탁 쳤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돌아보니까 호텔 직원이 미소 지으며 뭐라고 태국어로 말하더라고요.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냥 웃으면서 고개 숙이고 지나갔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호텔 밖으로. 방콕 거리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택시를 잡았어요. 노란색 택시가 멈춰 섰어요. 뒷좌석에 타면서 종이에 미리 써온 태국어를 보여줬어요. 주한대한민국 대사관, 영어로 쓴 주소였죠. 택시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출발했어요. 택시가 움직이는 순간 뒤를 돌아봤어요. 호텔이 점점 멀어지고 제 과거가 멀어지고 북한이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도 없는 제가, 태국어도 모르는 제가 지금 방콕 한복판을 달리고 있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나 지금 탈출하고 있어. 진짜로 탈출하고 있어. 택시 창밖으로 방콕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제 27 인생에서 가장 긴 30분이 시작됐어요. 택시가 방콕 시내를 달렸어요. 3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창밖으로 거리를 보는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혜진이랑 지연 언니는 잘 빠져나왔을까? 혹시 감시 요원한테 걸린 거 아냐? 우리는 시간차로 따로따로 나오기로 했거든요. 한꺼번에 셋이 사라지면 바로 들통나니까요. 제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혜진이는 30분 뒤, 지연 언니는 1시간 뒤에 나오기로 했죠. 우리는 다 같이 대사관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제발, 제발 무사하길. 손을 모아서 빌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요. 드디어 택시가 큰 건물 앞에 섰어요. 택시 미터기를 보니 600바트더라고요. 1000바트 지폐를 줬어요. 거스름 돈 받을 시간도 아까워서 그냥 내렸죠.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대한민국 대사관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한글이요. 그 순간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나 여기까지 왔구나. 진짜 왔어.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 30분이었어요. 아직 점심시간 전인데 왜 문이 닫혀 있지? 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경비원이 나왔어요. 제가 한국말로 말했어요. 저 북한에서 왔어요. 도와주세요. 경비원이 깜짝 놀라더니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잠시 후에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직원분이 나왔어요. 북한에서 오셨다고요? 네. 저 고려항공 승무원이에요. 탈북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분이 저를 안으로 데려갔어요.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로요. 차가운 물도 주시고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지금 혼자세요? 아니요. 친구 둘이 더 와요. 곧 올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았어요. 시계만 쳐다봤죠. 12시 10분, 12시 20분. 혜진아, 제발. 지연 언니, 제발. 12시 30분쯤 됐을 때 문이 벌컥 열리면서 혜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언니. 우리는 얼싸안고 울었어요. 너 어떻게 나왔어? 나도 똑같이 했어. 계단으로 내려가서 택시 타고. 언니,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이제 지연 언니만 남았어요. 1시 10분, 1시 20분. 안 오셨어요. 언니, 지연 언니 뭔가 잘못된 거 아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1시 30분, 드디어 지연 언니가 들어오셨어요. 근데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어요. 언니, 무슨 일 있었어요? 나 거의 걸릴 뻔했어. 복도에서 감시 요원이랑 마주쳤는데 화장실 간다고 둘러댔어. 심장 터질 뻔했어. 우리 셋은 대사관 사무실에서 얼싸안고 울었어요. 우리 해냈어. 진짜 해냈어. 대사관 직원분이 말씀하셨어요. 일단 안전합니다. 여기는 한국 땅이에요. 북한이 뭐라 해도 중국 공안이 와도 여기선 건드릴 수 없어요. 한국 땅이라고요? 여기가 방콕인데 신기했어요. 대사관 안은 한국이래요.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바로 한국 갈 순 없어요. 신원 확인하고 서류 작업하고 비행기 표 끊고 며칠 걸릴 거예요. 그동안 여기서 지내세요. 며칠이요? 우리는 당장 오늘이라도 한국 가고 싶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었죠. 그날 밤
대사관 안 작은 방에서 우리 셋이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혜진이가 말했어요. 언니, 우리 진짜 북한 안 가는 거지? 꿈 아니지? 응, 꿈 아니야. 우리 진짜 나왔어. 지연 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내 아들,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너를 자유로운 세상에서 다시 만나고 싶었어. 저도 생각했어요. 평양에 계신 어머니, 오빠를요. 제가 이렇게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살고 싶었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방콕에서의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그러면서도 가장 의미 있었던 하루였어요. 대사관에서 사흘을 보냈어요. 2019년 5월 18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비행기로 한국 가십니다. 직원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소리 지르며 좋아했죠. 진짜요? 오늘요?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대사관에서 받은 임시 여행 증명서를 꼭 쥐고요. 그 종이 한 장이 우리 신분증이었어요.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보고 또 울었죠. 이제 우리가 진짜 한국 사람이구나. 대사관 차가 우리를 스와나품 공항으로 데려다 줬어요. 사흘 전에 저는 이 공항에서 승무원으로 일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승객으로 돌아온 거예요. 공항 안으로 들어가는데 심장이 또 두근두근했어요. 혹시 북한 사람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냐? 우리 찾으러 온 거 아냐? 사방을 두리번거렸죠.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대사관 직원분이 계속 옆에 붙어 계셨어요. 체크인할 때도, 보안 검색 받을 때도요. 보안 검색대 지나가는데 진짜 긴장됐어요. 가방 엑스레이 기계에 넣고 몸 검색 받고 탄로나면 어떡하지? 근데 아무 일 없었어요. 그냥 통과됐어요. 탑승구로 가는 길에 면세점을 지나갔어요. 화장품, 가방, 초콜릿, 온갖 게 다 있더라고요. 혜진이가 말했어요. 언니, 우리 한국 가면 저런 거 사고 싶다. 그래, 마음대로 사자. 이제 우리 자유잖아. 탑승구에 도착했어요. 대한항공 K658편, 방콕발 인천행 점검판에 떴어요. 저는 평생 승무원으로만 비행기 탔는데 오늘은 승객으로 타는 거예요. 탑승 시작됐어요. 줄 서서 기다리다가 비행기 입구로 들어갔어요. 대한항공 승무원 언니가 미소 지으며 맞아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또 주르륵 흘렀어요. 저랑 똑같은 일을 하는 승무원 언니가 저를 손님으로 대해주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격스러웠거든요. 좌석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어요. 혜진이가 옆에, 지연 언니가 앞자리에 앉았죠. 안전벨트 매고 이륙 준비하고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한국말로요. 엔진 소리가 커지면서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달리고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붕 하고 떴어요. 방콕이 점점 작아졌어요. 건물들이, 거리들이, 우리가 도망쳤던 그 도시가 아래로 멀어졌어요. 혜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언니, 우리 진짜 가는 거야. 한국 가는 거야. 응, 가고 있어. 자유로운 나라로. 비행 시간은 6시간이래요. 6시간 후면 인천공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기내식이 나왔어요. 비빔밥이었어요. 고추장 냄새 맡는 순간 눈물이 또 났어요. 이게 한국 음식 맛이구나.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해가 빛나고 하늘이 파랗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평양이 있겠지. 어머니가 계시고 오빠가 있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운데 돌아갈 수는 없는 곳이요. 지연 언니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선영아, 후회 안 해? 아니요, 언니. 전혀 안 해요. 이게 제가 선택한 인생이에요. 6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방송이 나왔어요. 창밖을 보니까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건물들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그리고 활주로가 보였어요. 쿵, 바퀴가 땅에 닿았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도착한 거예요. 비행기가 멈췄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짐 꺼내고 내릴 준비를 했어요. 우리도 일어났죠. 비행기 문이 열렸어요.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 입국장 문을 지났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그 5초의 충격이 온 게요.
2019년 5월 18일 오후 9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입국장 문 밖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가족 마중 나온 사람들, 친구들, 연인들이요. 근데 제 눈길을 확 끈 건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정말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휴대폰으로 사진 찍고, 20대 젊은이들은 셀카 찍고, 아이들까지 게임하고, 어떤 사람은 영상통화하면서 웃고 있고, 그것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 거예요. 감시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자유롭게. 딱 5초였어요. 5초 동안 그 광경을 보는데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아, 이게 자유구나. 진짜 자유구나. 방콕에서도 봤어요. 태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휴대폰 쓰는 거요. 근데 그건 외국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국이에요.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나라예요. 여기서는 저도 저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혜진이가 제 팔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봤어? 저 사람들 봤어? 응, 봤어. 진짜 대박이다. 우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한참을 봤어요. 27년, 25년, 40년을 북한에서 산 우리한테는 그게 충격이었거든요. 대사관 직원분이 우리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공항 밖 공기를 마셨어요. 차가운 5월 밤 공기였는데 달았어요. 자유의 공기였으니까요. 배고프시죠? 편의점 가실래요? 직원분이 물으셨어요. 편의점이요? 밤 9시가 넘었는데 편의점이 열려 있다고요? 편의점 들어가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어요. 물건이 넘쳐나는 거예요. 라면, 김밥, 샌드위치, 과자, 음료수, 온갖 게 다 있고 가격도 다 써 있고 그냥 골라서 계산대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살 수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네, 당연하죠. 돈만 내면요. 직원분이 웃으셨어요. 우리는 이것저것 막 집었어요. 삼각김밥, 바나나 우유, 초코파이. 계산하는데 10,000원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싼데 이렇게 많이 살 수 있다니. 밤에 숙소로 갔어요. 하나원 가기 전에 임시로 머무는 곳이래요. 방에 들어가니까 침대, 책상, 옷장, 텔레비전까지 다 있었어요. 지연 언니가 텔레비전을 켰어요. 채널이 100개가 넘는 거예요. 뉴스, 드라마, 예능, 영화, 다큐멘터리, 뭐든 다 있고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혜진이가 유튜브를 켰어요. 직원분이 휴대폰 하나씩 빌려주셨거든요. 언니, 여기 북한 뉴스 나와. 우리는 유튜브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어요. 평양 거리가 나오고 대동강이 나오고 와, 우리 동네다. 눈물이 났어요. 그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신기한 게 많아서요. 와이파이가 공짜라는 것도, 물이 콸콸 나온다는 것도, 밤에도 환하다는 것도요. 다음 날부터 하나원 생활이 시작됐어요. 3개월 동안 한국 생활 배우는 곳이래요. 한국 역사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면접 보는 법도 배웠어요. 제일 어려웠던 건 말투였어요. 동무 대신 씨 쓰는 거, 일군 대신 직원 쓰는 거. 처음엔 헷갈렸는데 점점 익숙해졌어요. 남한 친구들도 생겼어요. 봉사 온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친하게 대해줬어요. 말투 귀엽다 그러면서 놀리기도 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은 2025년이에요. 탈북한 지 6년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33이고요. 대학 다니면서 꿈을 찾고 있어요. 승무원은 안 할 거예요. 이제는 다른 걸 하고 싶어요. 혜진이는 카페 일하면서 바리스타 자격증 땄어요. 지연 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돈 모으고 계세요. 언젠가 아들을 데려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밤마다 북쪽 하늘을 봐요. 저 너머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시고 오빠가 있어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가끔 후회될 때도 있어요. 가족을 버리고 온 것 같아서요. 근데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저는 똑같이 할 거예요. 27 청춘이 자유를 선택한 건 잘못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세요? 휴대폰 마음대로 쓰는 것, 밤에 편의점 가는 것, 보고 싶은 거 보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에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곳에서 살아봤기에 저는 이 모든 게 감사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제일 먼저 평양으로 달려갈 거예요. 어머니한테 안기고, 오빠 만나고,
대동강변 걸으면서 말할 거예요. 우리 이제 다시는 안 헤어져요. 이제 우리도 자유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 거예요. 자유롭게, 행복하게요.